네, 1920년대에 허블과 리메트르의 발견은 그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과학계에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우주는 이제 정적인 상태, 변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했지만 멀리 있는 은하가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고 하는 허블 리메트르의 법칙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이 팽창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당히 명백하게 알려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상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팽창한다고 해서 반드시 빅뱅 우주론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주가 점점 팽창하니까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갈수록 우주의 크기는 더 작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는 아주 먼 과거에 우주는 아주 작아서 원자 크기만큼 작아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은하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질량과 에너지가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었던 아주 밀도가 높은 어떤 그런 한 점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빅뱅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러한 그 빅뱅까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20세기 초반에 1920년대에 발견된 그 우주 팽창은 많은 과학자들이 보이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개념이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것은 이제 확실히 보이는데, 문제는 우주가 팽창한다면 시간을 거꾸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주의 크기는 이제 점점 작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주가 아주 작았던, 아마도 이제 원자 크기보다 작았던 어떤 그 시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그 먼 시점에 지금 현재 2020년대에 존재하는 이 우주의 모든 은하들의 어떤 질량과 에너지가 아주 작은 우주에 전부 다 모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우주의 역사에서 이제 보존돼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그 아주 먼 과거에 이 우주는 마치 한 점에서 탄생한 것처럼, 그 시점에 우주가 시작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학자들은 이런 내용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주 팽창이 발견된 1920년대 이후에 1930년대, 40년대, 50년대가 흘러가면서 이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먼 과거로 가면 우주는 아주 작았을 것이고, 아마도 그 한 점에서부터 우주가 출발한 것이 아닌가, 우주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과학자들이 있었죠. 이것이 그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먼 과거로 시간을 돌려서 우주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런 암시를 주는 우주론을 좋아하지 않았던 과학자들도 많이 있었죠. 다른 한편에 이 과학자들은 이 우주는 영원 불변하는 어떤 한 가지의 상태로 계속 똑같이 유지되는 그런 우주를 좋아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이었죠. 아인슈타인은 처음부터 우주 팽창을 이제 거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아인슈타인 이외에도 이제 많은 과학자들, 특히 당대 뛰어난 과학자들이 이 동적인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바로 프레드 호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천문학자죠. 프레드 호일은 우주 팽창 자체는 받아들였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가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고 하는 이 우주 팽창의 법칙을 이제 부정할 수는 없었죠. 이것은 이제 관측적으로 입증된 내용이니까요. 그러나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우주가 과거에는 더 작았고 어떤 한 시점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프레드 호일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을 비판하는 입장이 있었죠. 잘 알려진 이야기는 이 프레드 호일이 영국의 그 BBC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이 빅뱅 우주론을 비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 라디오 방송 사회자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우주가 이렇게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우주는 과거로 갈수록 작았고 우주가 점점 팽창하면서 우주가 변해왔다라고 하는 이 유행하는 우주의 이론에 관해서 프레드 호일의 의견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프레드 호일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를 먼 과거의 우주가 빅뱅, 뻥 하고 터져서 팽창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이러한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 프레드 호일이 사용했던 영어의 표현이 빅뱅입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대폭발이라고 할 수 있죠. 흥미롭게도 이 대폭발 우주론을 부정했던 이 프레드 호일이 붙였던 그 빅뱅이라는 이름이 현재 우리가 지금 수용하고 있는 표준 우주론의 별명이 된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레드 호일은 빅뱅을 인정하지 않고 이 우주 팽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주가 점점 팽창한다면 우주는 변할 수밖에 없는 동적인 상태일 텐데요. 프레드 호일이 우주는 과연 어떤 우주였을까요? 프레드 호일이 주장했던 우주론은 이제 정상 상태 우주론, 정상 우주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는 steady state universe라고 하는 것이죠. steady state, 어떤 일정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프레드 호일이 생각했던 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는 것과 어떤 정상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프레드 호일은 우주 팽창은 받아들였지만 팽창하는 우주 안에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 생성되면서 그래서 우주는 팽창을 하면서도 동일한 상태, 똑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가령 우주가 팽창하면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주어진 볼륨, 주어진 공간 안에 은하의 밀도는 줄어들게 되죠. 밀도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개수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프레드 호일의 정상 우주론의 경우에는 은하가 멀어지는 그 동안에,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에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 창조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 우주 전체로 보면 우주의 밀도는 똑같은 상태로 유지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이 멀어지지만 새로운 은하가 태어난다면, 그러면 은하와 은하 사이의 그 평균적인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계속 팽창하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주는 어떤 steady state, 어떤 하나의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프레드 호일은 왜 빅뱅 우주론을 거부하고 이 우주는 어떤 똑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아마도 아인슈타인과 마찬가지로 프레드 호일의 우주도 어떤 정적인 상태, 불변하는 상태, 영원 무궁한 어떤 그런 우주가 가장 완벽한 우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프레드 호일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프레드 호일은 이제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는 우주론자들 비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서양의 이제 과학자들을 주로, 서양 과학자들을 이제 지칭했을 텐데요. 이 서양의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 창세기의 그늘에 가려서 빅뱅 우주론으로 잘못 가고 있다라는 비판을 했던 것이죠. 기독교의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의 태초의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빅뱅이라고 하는 시점이 그렇게 신이 우주를 만든, 지금 존재하는 그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이 빅뱅의 시점에 한꺼번에 존재해야 되니까 마치 이 성경에 나오는 태초의 신이 우주를 창조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빅뱅을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드 호일은 이 창세기의 그늘에 가려서 이제 과학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자, 이 프레드 호일의 우주, 불변하는 우주, 영원 무궁한 이런 그 우주는 그러나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완전히 게임을 잃게 됩니다. 1950년대에 그 프레드 호일을 대표로 하는 정상상태 우주론과 그리고 이제 빅뱅 우주론, 이 두 개의 우주론이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경쟁하는 이론이었는데요. 1960년대 후반부가 되면 드디어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면서 정상상태의 우주론은 완전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으로는 잘 설명되지만 정상상태의 우주론은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정상 상태의 우주론은 시간에 따라 우주가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우주는 무한히 오래되었고 이제 빅뱅을 피할 수가 있었고 우주는 팽창하기는 하지만 허블과 리메트리의 법칙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은하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주는 변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은하들의 평균적인 거리는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우주를 관측해서 보면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을 관측한다든가 초기 우주 쪽으로 우리가 먼 과거를 관측하면 지금 현재 우주에 비해서 과거의 우주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관측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은하들의 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더 작았고 밀도들도 달랐고 별과 은하들이 생성한 역사들도 달랐고 특히 과거로 갈수록 은하들이 더 젊게 보이는, 그래서 은하들이 진화한 과정, 우주의 거시 구조가 진화해서 만들어지는 과정, 이 동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상태 우주론의 이야기처럼 이 불변하는 우주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프레드 호일은 아마도 그가 가졌던 그 우주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 철학적 전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 그 전제 때문에 우주는 변함이 없이 똑같은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독교적인 창조를 암시하는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에 싫어했었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조르즈 르메트르는 빅뱅을 수용하죠. 그는 빅뱅을 수용하지만 프레드 호일과는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프레드 호일은 빅뱅을 수용하는 과학자들이 창세기의 그늘에 가려서 눈이 이제 가려졌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지만 막상 그 빅뱅 우주론을 이끌어낸 조르즈 르메트르는 이 빅뱅을 기독교랑 연결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초에 그 피우스 12세라고 하는 교황이 조르즈 르메트르의 그 우주 팽창의 법칙이 이제 널리 수용되기 시작하자 시간이 좀 지났죠. 1930년대, 40년대를 거치면서 1950년대에 르메트르도 상당한 이제 명성을 얻게 되었고 우주가 팽창했고 시간을 과거로 돌리면 우주는 어떤 한 점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빅뱅 우주론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이 당시의 교황은 이 르메트르가 주장했던 이 우주 팽창, 이 빅뱅이야말로 캐톨릭의 이 창조의 교리를 입증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피우스 12세는 이 우주 팽창의 이론이 카톨릭 사제였던 르메트르가 이야기했던 이 우주 팽창이 카톨릭의 교리를, 창조의 교리를 입증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르메트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르메트르는 이 교황이 이 빅뱅 우주론을 가지고 기독교랑 연결시키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르메트르는 물론 캐톨릭 신부였기 때문에 그 신의 창조를 수용하는 입장에 있었죠.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앙과 우주를 연구해서 알게 된 어떤 그 빅뱅, 이 우주 팽창을 연결시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빅뱅 우주론은 자기의 창조 신앙을 입증하지도 혹은 반증하지도 않는다. 과학은 과학이고 종교는 종교다.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였죠. 그래서 이 교황의 보좌관, 과학 보좌관이겠죠. 이 과학 보좌관과 르메트르는 둘이 함께 이 교황에게 이 우주 팽창과 관련된 이론으로 그 카톨릭의 창조 교리를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는 그런 충고를 강력하게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흥미롭습니다. 이 프레드 호일과 이 르메트르를 비교하면 이제 프레드 호일은 빅뱅을 싫어했고 이 빅뱅이 오히려 어떤 종교적인 신앙의 그늘에 가려서 우주의 기원을 잘못 설명하는 거라고 주장한 반면에 실제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캐톨릭 신부였던 르메트르는 빅뱅을 수용하고 빅뱅을 인정했지만 한편 이 빅뱅을 어떤 캐톨릭의 교리를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반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제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이 과학은
과학이 아닌 것들과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주이건 지구이건 생명이건 우리 인간의 삶이건 간에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규명해낼 수는 없죠. 과학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하나의 창문입니다. 매우 유용하고 매우 훌륭하고 매우 좋은 창문이지만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답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과학이 답하지 않는 영역에 관해서 과학자들은 상당히 많은 전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과학이 밝히지 못했던 그 시점에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영원불변의 존재라고 생각했고, 프레드 호일도 우주가 동적이면 안 되고 똑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과학일까요? 네, 어떤 면에서는 이들의 생각의 기초, 그 전제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 엄밀한 이론이나 어떤 그 관측적인 실험적인 증거의 기초에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졌던 우주관, 어떤 그 우주에 대한 관점이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 과학자들이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어떤 철학적인 전제로부터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도 여전히 과학 외적인 어떤 철학적인 혹은 종교적인 다양한 전제들에 의해서 자기 생각을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은 다양한 우주의 내용들을 탐구해 가는 과정에서 우주에 대한 잘못된 관점들을 하나씩 깨트려주고 이 우주의 모습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죠. 프레드 호일은 이 기독교적인 사상을 싫어했지만 그의 생각은 이 우주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특히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을 통해 깨어지게 되었고, 르메트르는 캐톨릭 신부였지만 그는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와 이 우주를 연결시키는 것, 기독교와 이 빅뱅 우주론을 연결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의 전제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과학자들이 실험하고 관측하고 풀어내는 과학의 내용은 서로 합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실제 우주라고 하는 실제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향으로 과학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 우주를 100%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과학자들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비록 다른 전제를 가진 과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노력이 합쳐지면 우리는 우주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950년대까지 이 프레드 호일을 중심으로 한 정상상태 우주론과 그리고 그 빅뱅 우주론이 서로 이제 경쟁하고 있었지만 이제 1960년대가 되면서 60년대 말에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이 우주론에 대한 역사가 이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에피소드는 이제 다음번에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